389페이지 공자의 중도역학과 덕행구복론. 다유리가 읽어보지. 제1절 공자의 시서와 덕행구복. 1.1 공자 자신의 시서에 대한 고증. 공자는 나이가 들면서 모든 일에서 인간의 노력과 덕행의 역할이 있고 천명과 운명의 역할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으로부터 공자는 인간의 덕행과 지성에 따라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또 그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으며 반대로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군자답게 담담히 받아들였다. 이것이 노년 공자의 지천명과 운명사랑이다. 공자의 지천은 신지로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신지와 유사한 것이고 공자의 주역 시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델피 신전의 피티아의 신탁과 대응하는 것이다. 합리적 인지주의의 근대적 대변자인 칸트도 말년에 극악한 미신과 점술은 비판했을지라도 60세의 노경에 국제정치 현실과 도덕의 합치에 관한 세계사적 비전을 설명하기 위해 필연적 천리로서 자연 개념을 도입한다. 칸트의 이 자연 개념은 공자의 천명과 흡사한 것이다. 나아가 70대 칸트는 예지와 예언 등 점술 재능을 인정했다. 칸트는 74세 때 출간한 실천적 관점에서의 인간학에서 예보, 예언, 예지를 구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보, 예언, 예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된다. 첫째, 예보는 경험 법칙에 따른 예견이고 따라서 자연스럽다. 두 번째, 예언은 알려진 경험 법칙과 대립된 자연 법칙에 반하는 예견이다. 그러나 세 번째 예지는 자연과 구별되는 원인의 초자연적 영감이거나 이런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 예지의 능력은 신의 영향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본래의 점의 능력으로 불린다. 왜냐하면 전의해 미래를 예리하게 알아맞히는 어떤 행위든 점으로 불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 대해 그가 이 또는 저 운명을 예언한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자연적인 기량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초자연적인 직관을 구실로 삼는 이에 대해서는 그가 점친다고 한다. 가령 손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을 행성일기라고 부르는 힌두 계통의 집시나 점성술사, 그리고 연금술사를 포함한 보물발굴자들이 점치는 것처럼. 경험 법칙에 따른 예보, 경험 법칙에 반하는 예언, 초자연적, 영감적 예지를 구별한 데 이어 점수를 역사적으로 거절한다. 그런데 그리스 시대에는 피티아가 이 모든 점쟁이들보다 걸출했고 우리 시대에는 누더기를 걸친 시베리아 샤만이 걸출하다. 로마인들의 전조징후의 예언은 세계 사건의 진행 중에 숨겨진 것들의 발견과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에 따라 순응해야 했던 신들의 의지의 발견을 의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시인들도 스스로를 영감을 얻은 것, 신들린 것으로, 그리고 예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 시적 발작에서 영감을 얻는 것을 자랑하는 상황에 이르렀을지는 오로지 시인이 산문 연설가처럼 주문받은 작품을 힘들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동하고 강력한 시상과 감흥이 저절로 쇄도하고 흡사 잇의 고통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그를 발작시키는 감각적 기분의 유리한 순간을 낚아채야 하는 사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뿐이다. 천재에게도 일정 양의 광기가 부여되어 있다는 옛말도 이와 유사한 것이다. 흡사 영감에 의해 내몰리는 유명한 시인들의 무작위로 뽑은 시 구절에서 추정되는 신탁에 대한 믿음, 하늘의 의지를 발견하는 최근 독신자의 보물상자와 닮은 수단, 로마인들에게 국가 운명을 예고해 주었다는 신비의 책들, 안타깝게도 그들은 너무 접어대서 이 책들을 상실하고 말았다의 해석 등도 다 여기에 근거한다. 초험적 합리론자 칸트도 이와 같이 예지, 예언 등의 천부적 점술 재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40대에 쓴 글을 보면 종교를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신의 개념이라고 신을 이성 안에다가 가두었던 그런 상당히 무지막지했던 40대를 지나서 50을 지나고 60, 70이 되니까 거꾸로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이런 점을 인정하고 있어 칸트가. 그런데 칸트를 유명한 글들만 읽으니까 그러지, 칸트가 늙어 죽을 때까지 쓴 글들을 뒤로 갈수록 읽으면 칸트 체계는 스스로 붕괴되고 말아요. 합리주의적 체계가. 근데 칸트 읽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읽지. 어떤 사람의 전 인생의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일부 40대 전후의 책들만 읽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마치 일관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칸트조차도 이랬으니까 나머지 철학자들은 볼 것도 없는 거죠. 자, 공자는 덕행을 그르치게 만드는 예측 불가의 갑작스런 대형사고, 대융, 대가 등을 미리 알아 이를 피하고자 했고, 이런 것들로 인한 걱정과 우환을 없애고 싶어 했던 것이다. 인지로 예측할 수도 없고 인간의 덕행 능력으로 극복할 수도 없는 흉, 탈, 과오에 대한 예견과 회피를 위해서 군자는 주석시설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공자가 정리해 주역에 붙인 시빅은 시서 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제자들이 공자의 강의를 기록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개사전은 시초로 괴를 뽑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시설을 극찬한다. 심오한 것을 탐색하고 은밀한 것을 찾아내며 깊은 것을 낳고 먼 것을 불러 천하의 기륭을 전하고 천하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주는 것은 시서와 거북전보다 큰 것이 없다. 이러한 시서극찬에 이어 공자는 역을 만든 것은 우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주역의 점서적 기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무릇 역이란 가는 것을 밝히고 올 것을 살피는가 하면 은미한 것을 드러내고 어두운 곳을 열어젖히니 궤를 펴고 궤명을 배당해 사물을 분별하고 말을 바로 세워 효사를 판단하면 유비무환이다 라고 갈파하면서 주역의 점서기능적 유용성을 밝히고 있다. 공자는 천명을 모르면 군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듯이 개사전에서도 시서로서 천명의 조짐을 보고 하늘의 뜻을 미리 알아 대비하는 신적 기능을 군자의 소임으로 여기고 있다. 기미를 아는 것은 신적일진저. 기미는 움직임이 은밀한 것으로서 기람이 앞서 은미한 것으로서 기람이 앞서 나타나는 것이다. 군자는 기미를 보고 행동하니 종일 기다릴 것이 없다. 군자는 은미를 알고 밝게 드러남을 알고 유를 알고 강을 아니 만부가 우러르는 것이다. 개사전의 이 점서역학적 어록들도 우리가 앞서 논어, 중용, 얘기를 중심으로 전개한 논의 내용을 일관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물론 시빅의 문헌전, 단전, 대상전, 개사전, 서계전에선 공자는 주역을 점서역학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리역학적, 의리철학적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또한 공자는 의리역학이나 철학적으로 주역을 해석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야.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역학을 철학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점치는 점술로도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 해석이 한 2000년 동안 서로 싸워왔지. 근데 진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라서 공자 역설을 보면 그래서 중도 역설이라고 내가 여기서 이름을 붙였어요. 자. 또한 공자는 논어, 얘기 등에서 주역의 괴사와 효사를 거의 다 의리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빅의 이러한 이중 성격과 공자의 이러한 이중적, 중도적 주형 활용 때문에 종래 2000년간 이른바 의리역학적, 이덕대 점설, 덕으로 점을 대체했다는 설, 공자부 점설, 공자는 점치지 않았다는 설과 점서역학적, 공자 서점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이덕대점, 공자 부점설은 공자가 의리덕행으로 점을 대체하고 스스로 점치지 않았으며 주역을 의리철학적 관점에서만 연구했다는 주장인 반면 점서역학적, 공자 서점설은 공자가 직접 시서했고 이 시서를 위해 주역을 연구하고 주역을 1차적으로 점서용으로 썼다는 주장이다. 시빅의 내용과 공자의 주역, 괴, 효사 활용의 사례는 일면적인 점서역학적,
공자 서점서를 부정하기에 충분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는 이른바 이덕대점, 공자 부점설도 근거가 없음을 충분히 입증해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공자가 손수 직접 시사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용도로 시사했는지가 명백하지 않다. 마왕 태안 묘백서 요 편은 공자의 주역 시사에 대한 명백한 직접 증거를 제공해준다. 이 각주 11번은 요편 전문을 실어놨어요. 그 요편에 있는 네모는 판독이 안 된 거야. 이 오래돼 가지고 기원전에 그 귀부인의 묘이기 때문에 이게 산소가 통한 경우는 부식돼 버린 거예요. 근데 완전히 미이라 효과가 나 가지고 이게 부식이 안 된 부분은 해독이 된 거고. 근데 문제는 이때 한문을 쓰는 방법이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익숙한 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독이 좀 어렵고, 또 두 번째 여기 독해가 어려워요. 한문이 달라. 많이 달라가지고 아주 요령껏 해석하지 않으면 어렵다. 자, 우리가 앞서 논어, 중용, 예기, 역경 등 주요 경전을 통해 더듬어 본 공자의 주역관도 이 요편을 통해 거의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요편은 공자가 노년에 자나깨나 주역을 끼고 살았던 것으로 묘사한다. 사마천의 사기에서 말한 노년 공자의 위편 3절 기록을 재확인해주는 공자의 이런 지극한 주역 애호는 그가 젊은 시절에 가르친 바와 크게 달랐기 때문에 제자 자공은 공자에게 직접 이것을 따진다. 자공이 공자께서는 어찌에 늙어가시면서 복서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군자는 곡척, 직선을 그리는 공구로 말하는 직서라는 것이니 말은 직설한다. 돌려서 우회해서 말하지 않는다. 군자는 직설하는 것이니 그 말이야. 말하는 것이니 앞이기라면 그냥 가고 불기라면 재빨리 피한다. 그 요지를 살피는 자는 덕을 그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상서에는 결손이 많지만 주역은 망실된 곳이 없어 옛말들을 전하고 있다. 나는 그것의 시서적 사용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저 점을 쳐봤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 좀 동문서답 같은 답을 했어요. 물론 자공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전곡을 다시 찔러서 물어요. 했단 말이냐 안 했단 말이냐 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만 뜯어보면 세 가지가 분명해진다. 첫째, 공자가 50대 이전에 주역 공부를 시작해 50대에 지천명한 것을 넘어 60대로 늙어가면서는 제자의 항해일을 초래할 만큼 주역의 학구에 매우 몰입했다는 것이다. 노장 시절 정열적인 주역 연구로 인해 소장 시절과 달라진 공자의 이런 태도 때문에 공자는 자공으로부터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다. 둘째, 공자는 주역으로 직접 점을 쳤고 이를 통해 자기가 하는 일의 기륭을 예견했다. 그러나 그는 길한 점괘로 행복을 구하지 않았고 다만 불길한 경우를 미리 알아내고 속히 흉액을 피함으로써 덕을 그르치지 않도록 했다. 앞이기라면 그냥 가고 불기라면 재빨리 피한다와 그 요지를 살피는 자는 덕을 그르치지 않는다는 말은 이를 말하고 있다. 공자가 주역점서로 추구한 주 목적은 길한 점괘로 행복을 구하는 복서구복이 아니라 점서로 흉액을 피하는 소극적 복서 피흉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덕은 덕행으로 구하고 점서로는 복서로는 흉행만을 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쳐가지고 행복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주로 행복을 구하려고 점치죠. 그래갖고 길게가 안 나오면 막 그 점쟁이 욕하고 막 가버리고 나중에서 찾아와. 진짜로 안 됐다고. 자, 이 복서 피흉은 주역은 성인이 우언이 있어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이나 50세까지 주역을 확구해 큰 과오를 피해 살기를 바랐던 공자의 소망과 상통한다. 공자가 주역점을 쳐서 피운코자 한 것은 수제자 안회의 요절 행사, 덕을 갖춘 제자 염경의 문둥병 감염 등과 같은 갑작스런 대흉과 미래를 몰라 저지르는 대과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런 대흉과 대과는 덕행을 가로막고 그르치게 하며 불행을 초래한다. 길한 점괘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지천으로 큰 흉액을 미리 알아 이를 피할 수만 있어도 군자는 덕행을 완수해 행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의 행복론의 기본 철학은 피용을 위해 지천의 도움을 받되 인지를 기본으로 하는 덕행구복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구복 철학에서 주역시서의 의미와 비중은 이처럼 소극적, 제한적인 것이다. 자, 합치면 사자성어로 보면 덕행무복, 복서피용 이렇게 여덟 자로 이 천명과 관련된 공자의 뜻은 정리될 수가 있어요. 덕행구복, 복서피용. 자, 말하자면 공자는 어리석게 덕행으로 대윤과 대가를 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거꾸로 복서로 행복을 구하지도 않았다. 복서의 목적은 행복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덕과 덕행을 그르치고 저해하는 예측할 수 없는 대윤과 대과를 피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의 얘기는 말한다. 고요히 헤아리고 정미한 것은 역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역을 잘하지 못하면 덕을 해친다. 반대로 고요히 헤아리고 정미하며 덕을 해치지 않으면 역의 깊은 자다. 셋째, 공자는 주역의 점서적 사용에 안주하지 않고 상서에서처럼 주역에서도 의리 철학적 가르침을 구했다는 것이다. 즉 공자는 점서용과 의리 철학용으로 주역을 양용하는 중도적 주역관을 가졌다. 이로써 공자 자신의 시서 여부를 둘러싼 오랜 논쟁은 종결된다. 이 확인으로도 이덕대점, 공자 부점설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고 점서 역학적, 공자 서점설은 미흡하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진다. 이처럼 공자는 지성지도의 복서로 지천명을 얻어 흉액을 피하는 것을 전제로 덕행구복을 앞세움으로써 지인과 지천명을 종합했다. 공자의 이 입장은 지인과 지천, 인지와 신지를 통합하는 기자의 복서론 취지와 대동소이하다. 당신에게 큰 물음이 있으면 먼저 자기 마음에 묻고 다음은 경사에게 묻고 그 다음 서인에게 묻고 마지막으로 복사에 물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이 추종하고 거북좀이 추종하고 시서가 추종하고 경사가 추종하고 서인이 추종하면 이를 일러 대동이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은 안락하고 자손은 창성할 것이니 길할 것입니다. 이 경어로 되어 있는 것은 무왕한테 바친 글이거든요. 경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이걸 바치고 홍범이죠. 이 홍범을 바치고 주나라를 떠나서 조선에 와서 조선을 세웠다고. 기자조선설이 이제 그 말이죠. 기자 동래설, 기자 조선설. 근데 사만천은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고 돼 있어요. 자기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두 가지 또 다 써 있기도 하고. 자, 기자는 여기서 사람의 뜻과 귀서로 나타난 하늘의 뜻이 일치해야 안녕과 용성을 얻는다는 사실을 극명함으로써 지인 지천 합치와 천인 감흥의 중도적 구복론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요편에서 자공은 점서론적 문제를 더욱 파고들어 공자에게 정면적으로 점서를 믿는지를 묻는다. 공자님께서도 역시 당신의 설을 믿습니까? 자공이 이렇게 정면으로 캐묻자 공자는 숨김없이 분명하게 답한다. 내가 100번 점치면 70번 적중했다. 앞에 내가 점치면 100번 점치면 그 말은 점쳤단 이야기죠. 근데 적중도는 70% 정도 됐어요. 그래서 500점이 70당이라는 구절이야. 유명한 구절. 이게 요편이 나오기 전까지는 70년 이전까지 1970년 이전까지는 공자님이 진짜 점 쳤는지 안 쳤는지 덕행으로 점치는 걸 대신하고 역학으로 그냥 의리철학만 했는지 그 주장하고 또 아니다는 주장이 엄청나게 싸워서 그 기록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편이 발굴되면서 500점이 70당이라고 그러죠. 자, 공자의 이 답변은 그가 직접 시서에 70%의 적중률을 보였고 시서 결과를 적어도 70% 정도는 신뢰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 한마디 말로도 공자가 직접 시사하지 않고 의리 철학적 연구만 했다는 공자 부점설이나 이덕대점설은 저절로 붕괴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김현배 주역 시설을 해놓고 100% 믿으면 잘못된 거지? 70%만 믿는 거야. 70%가 30%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오늘 비행기를 타면 흉하다라고 하는 것을
70% 적중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비행기를 타야 돼, 안 타야 돼? 안 타야 되지. 근데 30%밖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럼 타야 돼, 안 타야 돼? 안 타야지. 일말의 거리낌이 있으면 타지 않는 게 좋다. 그 사람은 10번 타면 7번은 추락하는 비행기 타게 된다. 그 상황에서는. 자. 1.2 공자의 중도역학, 점서역학과 의리역학의 중도적 통합. 지금까지 요에 나타난 공자의 주역관을 종합하면 공자는 첫째, 늙어가면서 주역을 지극히 좋아했다. 둘째, 공자는 그 자신이 직접 시사했고 자기의 시사 결과를 70% 정도 믿었다. 그러나 셋째, 그는 늘 복서피용의 지천을 지인, 덕행과 결부시키려 했다. 넷째, 이를 위해 공자는 주역을 의리철학과 점사의 이중 용도로 활용했다. 이중 용하고 도가 붙어야 돼. 자공한 점서적 활용에 대한 물음에 더해 주역의 의리적 활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캐묻는다. 제가 듣건대 공자께서는 겸손하고 바르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주역의 사용에 안주하지 않고 그 사를 즐기니 주역의 이런 활용은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합니까? 이에 공자가 그 괴사와 효사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대저 주역은 강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고 유자로 하여금 강함을 알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하면서 강함을 잊지 않게 하고 참괴한 사람은 행위에서 속이는 것을 없애준다. 문왕은 인덕을 갖췄으나 뜻을 얻지 못해 근심을 지닌 반면 주왕은 무도했다. 이에 문왕이 주역의 괴사를 지어 탈을 피했는데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주역이 흥하기 시작했다. 앞에서 내가 하나 빼먹은 거 있을 것 같은데 안 빼먹었나? 상서에는 결손이 많지만 주역은 망실된 곳이 없어 옛말들을 전하고 있다. 상서에 안 나오는 말이 주역의 상사와 교사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누가 어디로 시집 갔는지 이것도 좀 밝혀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책으로서도 자기가 대하고 있다 이거지. 좀 멍뚱은 동문서답을 했는데 또 파고들어서 묻진 게 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물으니까 내 70점이 500점이 70당이라는 답을 끝내 얻어낸 거야. 자. 이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은 문왕이 덕행과 기륭을 결부시킨 괴사를 쓴 이래 주역의 의리철학적 의미가 커졌고 이 덕택의 점서의 적중률도 높아져서 역이 주나라에서 크게 유행하게 됐다는 매우 중요한 언급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역에 그 말씀이 없었어. 다 그냥 그 괴만 있었는데 괴를 보고 이제 해석을 막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점사들을 쭉 상사와 점사들을 붙여놓으니까 쉽게 점을 쳤고 해석할 수 있었어요. 적중률이 대단히 높아져서 주나라 때 이제 그게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부르는 거야. 주나라 주자를 붙여가지고 원래 역이라고 말하는데. 자. 또한 이 구절은 역의 발생이 구복, 행복 추구이나 국일, 행운 또는 기룬 추구와 무관하고 탈과 흉액을 피해 근심을 없애는 피구, 피용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준다. 그래서 앞서 공자가 아픽이라면 그냥 가고 불기라면 재빨리 피할 수 있으니 그 요지를 살피는 자는 덕을 그르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즉 덕행이 구복의 길이라면 주역 시선은 피용의 길이다. 덕행과 시선은 덕행을 그르치지 않고 안전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시서가 덕행을 망칠 대용과 대과를 피하는 방책이라면 역괴에서 의리 철학적 이치를 찾고 푸는 역학은 덕행을 궁구하는 한방도인 것이다. 이 단계에서 주역은 시서와 덕행을 하나로 통합한다. 대용과 대과라고 하는 것은 소용과 소과의 대립해서 쓴 말인데 인간이 덕을 쌓으면 웬만한 장애들은 극복할 수 있고 그런
그 소흉, 소관은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다리 하나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자극으로 거꾸로 역이용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팔이나 손가락이 끊어져도 그럴 수 있어요. 또는 어떤 큰 불행을 겪는, 전쟁 같은 걸 겪는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고, 덕행으로 극복하는 거야. 그런데 대흉 대관은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제자, 공자 제자 염경이 문둥병에 걸렸어. 그 치료하는데 자기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죠. 환자니까. 온몸이 진문을 뒤덮는데, 또 가령 전신 통증에 만년 고생을 하는 사람은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걸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또 모든 사람이, 아니 주변 사람이 자기 똥오줌을 다 받아낼 정도로 아파버린 사람, 다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덕행으로 그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대흉을 맞은 건데 그건 피해가는 길밖에 없다.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극복은 덕행으로 극복하는 건데, 덕행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공자는 피하려고 그런 거죠. 오히려 덕행을 하려는 사람을 덮쳐서 분쇄해버리는 대흉이란 말이에요. 대과. 여러분들 또 이 문제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길과 공자의 길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철학 체계가, 아니 덕행은 많이 쌓는데 살아생전에 그 짓꼴로 살았어요. 재수 없이 살았던 거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소크라테스는 사후에 이제 신이 엄청난 보상을 해줘서 천당을 가든 극락을 가든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 보상 체계를 기독교도 그대로 따르고 있죠. 소크라테스는 400년 전에 말해준 거니까 예수가 소크라테스를 따른 것이지 소크라테스가 예수를 따른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후 그 보상을 하려면 영원 불멸설을 전제로 깔아야 돼요. 그렇죠? 영원 불멸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자는 그게 아니라 피해가는 걸로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점을 쳐서 피하려고 그랬던 거죠. 점을 쳐서 피하면 행복은 사후에 보상받으려는 게 아니라 덕행으로 이 현세에서 행복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철학 체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하나는 현세 중심주의로 가는 거고, 하나는 내세 중심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세 중심주의로 가는 것과 현세 중심적으로 가는 것의 이 논리적인 갈림길은 바로 이 불운했던 덕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아주 그 패덕자인데 엄청나게 행복하게 부자로 살거나 흰낙낙하면서 현세를 살아. 그런 놈은 이제 신이 지옥으로 보내서 이렇게 이제 평준화 시킨다는 이야기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지옥으로 보내고, 하나는 영원히 행복한 극락으로 보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 내세에 잘 되는 것이라도 바라야 되는 식으로 되니까 이 눈물의 골짜기, 더 밸리 오브 티어즈, 이 현세는 이 눈물의 골짜기에 사는 사람이 대중이니까, 대중은 대중적으로 전부 내세만을 지향하게 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걸 가장 많이 대표하는 건데, 이슬람교도 이제 내세 중심주의고, 현세의 죽음을 그냥 쉽게 맞을 수 있고 생명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자살 폭탄 테러를 잘하죠, 이슬람교들. 기독교인들도 순교 같은 것을 뭐 쉬운 일로 생각하니까. 천당에 죽으면 천당 갈 걸로 확신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피에르 벨은 그랬어요. 현세 중심주의적인 공자 체계 안에서는 살인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이 딱 1회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살하는 것도 어렵지만 남을 죽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필로소피컬하게 불가능하게 돼 있다. 어렵게 돼 있다. 근데 이게 내세의 오히려 중심주의적인 그런 믿음의 체계에서는
자기도 뭐 빨리 죽고 사라지더라도 다음 생에서 살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남도 그냥 쓸데없는 놈들 죽이고, 히틀러가 그렇게 많이 죽일 때도 니들 여기서는 쓰레기니까 뭐 천당을 가든지 말든지 다음 내세에서 한번 알아서 해먹어라 하고 쉽게 죽인다 이거야. 살인이 쉽게 벌어진다. 내세 중심주의 사회에서는 전쟁도 쉽게 저지르고, 전쟁의 원인이 그거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에 100% 옳은 말은 아니지만은 철학적으로 두 개의 체계의 우월성을 피에르 벨은 이 17세기 말에 활동한 계몽철학자, 계몽철학의 아버지라고, 테두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은 동양의 이 무신론 사회의 도덕성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악덕의 종교라고 그랬었어요. 악덕과 살인 종교. 기독교인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악덕과 살인의 전쟁의 종교라고. 근데 원래 막스 베버도 객관적으로 이 발생사적으로 보면 종교 사역을 많이 했죠. 보면 기독교는 금욕적 전쟁 종교예요. 지금 당장 싸워서 죽을지도 모르고 죽을 걸 각오해야 되는 그런 군인들이 믿는 종교라고. 지금 싸워서 죽을지 모르는 것을 유연하고 이루어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5분 뒤에 죽더라도 나는 천당 갈 거야라는 그걸 확실히 믿어야 용감히 싸우겠죠. 그런데 지금 뭐 죽게 생긴 사람이 사치스럽게 살 수도 없는 거고,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금욕적인 군대의 그런 전쟁 종교라고. 막스 베버는 그렇게 기원을 그렇게 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하면서 만들어진 종교로 주변의 이민족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대단히 불행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노예제 사회로 넘어가면서 노예제 사회 속에 노예가 소수의 그리스나 몇 나라들을 위해서 엄청난 압도적인 인구가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 노예들의 세계관이나 비슷해진 거야. 이스라엘 군인들의 그 세계관이 노예들의 그 절망적이고, 뭐 가난해서 노예가 뭐 부자겠어요? 가난해서 잘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현세의 삶을 해석하고 이렇게 살더라도 나중에 우리는 천당 가면 주인이 되든지 잘 살 거야 라는 무지개와 꿈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로 용도가 전환돼요. 전 세계에 노예제가 쫙 퍼지면서 기독교도 쫙 확산돼요. 근데 노예란 말이 나오지도 않는 유일한 경전이 공자 경전이라고 그랬죠. 또 그런 시대의 중국이었고, 그런 데서는 이 기독교의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막 뭔가 절박하게 지금과 다른 세상을 요구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늘 평화롭게 잘 살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요구할 또 대중적 요청도 없었다고. 이유는 이제 일단 만리장성이 쌓여지기 전에도 장성이 있었거든요. 이제 만리는 안 됐지만 띄엄띄엄 있는 장성을 진시황이 연결시켜서 만리장성을 이제 완성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오랑캐에 의한 침범이나 또 오랑캐에 의해서 중국인들이 잡혀가가지고 다른 나라 외부의 오랑캐 땅으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전체가 잡혀가서 이집트 가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근데 그런 걸 겪지 않고 살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문명권이 극동의 문명권이에요. 농경사회에 정주한 상태에서 유목민족에 끌려가지 않았던 거죠. 그 상태에서 살았고, 그래서 뭐든지 다 안정되어 있고 현세 중심주의적으로 되어 있고, 하늘의 신과 지상의 왕이 하나로 일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들이라고 천자라고 그러죠. 중국 황제를. 황제에 의해서 임명받으면 이제 우리나라 왕도 하늘에 의해서 임명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라임과 신, 현세 임금에 대해서 범한 죄를 범죄라고 그러죠. 크라임. 하나님에 대해서 범한 죄는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극동의 말로 죄라는 말은 하늘에 대해서 범한 것도 죄고 임금에 대해서 범한 것도 죄야. 저지르는 것은 범죄고, 이 영어처럼 또는 독일말처럼 두 개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현세 중심주의적인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도 현세의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현세의 권력은 왕의 권력, 천자의 권력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성문을 닫으면 그 나라에 살았다가 죽은 귀신도 귀신인데 왕명에, 현세의 왕명에 복종해야 돼요. 성문을 닫으면 못 들어와. 8시에 문을 닫죠. 우리 사대문을.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면은 귀신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성 안에서는 어떻게 돼? 못 들어오잖아. 8시 이전에 제사를 지내는 거야. 사대문 안에서는 또는 전주성이나 대구성 안에서는 8시 이전에 지낸다. 그리고 귀신이 놀기 좋아하는 시간은 자시예요.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 동안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한밤중이죠. 이제 성 바깥에서는 11시와 1시 사이에 지내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촌놈들이 막 서울로 엄청 이사 오고, 다유리 집안도 그런 것 같던데, 서울 바깥에 오나. 또 서울 시내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서울 라이트들이 분당이나 일산 살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어 지금은. 그러면은 그 옛날에 그 원칙이 따르면 제사 시간을 바꿔야지. 8시 이전에서 11시로. 또 거꾸로 이제 들어온 사람은 11시, 1시 사이에 지냈지만 이제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면 8시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나?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문화 해석을 소위 쿨투어 도이퉁을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남의 제사에 간섭하지 말아라. 시집 가면 그 집 가문의 제사 전통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분당으로 이사 갔어도 제사 시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8시 이전에 지내는 거죠. 근데 어디서 촌사람이 시집 와갖고 우리 집은 11시에 지내는데 왜 여기는 8시 이전에 지내냐고. 내가 이제 주방권을 가지면 옮겨볼 거다. 안 옮겨져. 왜냐면 또 친인척들이 시간을 맞춰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좋다. 아무튼 그 기원은 이 귀신도 현세의 왕명에 복종해야 된다. 이유는 죽은 뒤에 상제에 복종하는 거나 상제의 현세 그 왕, 상제에 의해서 지명된 왕의 복종하는 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세 속에 들어오면 현세의 권세에 복종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우리 제사 문화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 현세 중심주의적인 공자 철학이 생겼고, 그러한 중국인들의 안정적인 역사가 그걸 뒷받침해주고 계속 이어온 거죠. 2000년을. 자. 주역의 이와 같은 의리 철학적 활용은 괴 효사로부터 인의 덕행의 의리를 얻고 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음행의 명수를 확고하는 영리 철학을 발전시켜 인의의 덕을 세우고 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공자의 중요한 의리 역학적 방법이다. 이를 통해 공자는 주역의 활용에서 복서피윤과 덕행구복의 처절충적 결합을 절충적 결합을 덕행구복을 앞세우고 복서 피행을 뒤로하고 덕행을 주로하고 복서를 종으로 삼는 선덕후점, 주덕종점의 중도 통합으로 정리함으로써 덕행구복을 앞세워 복서를 드물게 하는 이덕희점론을 추구한다. 다시 요 편에서 공자는 하격 때문에 자신을 욕할 것에 대해서도 미리 방어한다. 나는 주역에서 빌고 점치는 것을 뒤로하고 그 가운데서 덕의를 살필 따름이다. 여기 주역에 뒤로 한다고 그랬지 점치는 걸 없앤다고 하지 않았어요. 중단한다도 안 했고 뒤로 한다. 자. 그윽하게 귀신을 기려 명수에 달하고 명수를 밝혀 덕에 달하고
또 인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귀신을 귀신을 기리지만 명수에 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당의 일이 되고 명수를 알지만 덕에 달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가 되느니라. 사무의 시선은 덕을 향하지 않는 까닭에 나는 사무의 시설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라. 후세의 선비들 가운데 혹시 주역 때문에 나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의식하고 있었죠. 내가 너무 주역을 좋아하니까 나에 대해서 뭔가 의문을 제기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 자. 나는 그 덕을 구할 따름이다. 나는 사무와 같은 길을 가나 귀결되는 곳은 다르다. 군자는 덕행으로 복을 구하니 제사는 지내되 적어지고 인의로 기람을 구하는 까닭에 복서는 하되 드물어진다. 비는 굿과 복서는 그 뒤인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덕행구복, 인의구길과 충무, 복서가 대립항으로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가운데 초점은 우리의 논제인 복서와 덕행의 관계다. 공자는 복서를 뒤로 하고 먼저 덕의를 살펴 배우고 덕행과 인의를 행하는 것을 앞세운다고 말하고 있다. 주역에 입각한 복서와 주역에서 깨달아 행하는 덕행 간의 관계를 양자택일의 관계로 규정한 것도 아니고 또 동등한 결합관계로 규정한 것도 아니다. 그는 양자의 관계를 선후관계로 본 것이다. 또한 군자는 인의덕행을 앞세우는 까닭에 복서를 드물게 한다는 이덕희점론을 피력하고 있다. 근데 이 덕행을 주로 하거나 덕을 쌓으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점을 잘 안 친다, 드물게 친다 이런 말이잖아요. 또 덕행을 더 많이 하지 제사를 많이 안 지내고 제사는 줄여간다고 자꾸 4대 봉사에서 3대 봉사로 뭐 이렇게 줄여가고 제사 그 규모도 줄이고 제사를 많이 지낸다고 해서 이 말 따르면 효자가 아니죠. 그 덕행을 더 배우려고 애쓰고 행하려고 애써야지 제사 많이 지내려고 그런 건 좋지 않다. 근데 이 말이 맞지만 요새 나는 너무 이 주역점을 안 쳤더니 거의 잊어버렸어 지금. 지필만 너무 많이 했더니 나중에 지금 방학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점 치는 방법을 내가 집에서 연습해보고 와서 가르쳐야 될 것 같아. 피우고 널 필요가 없었고 여러분들이 다 막아주니까. 자. 노년 공자가 왜 순자처럼 만용을 부려 역을 잘하는 자는 점치지 않는다는 부조름론을 펴지 않고 선덕후점에 이덕희점론을 폈는지 우리의 논의로부터 자명하다. 공자의 구복론에서 복서의 활용은 대흉, 대과를 피하는 소극적, 제한적 의미를 가졌을지라도 덕행 구복을 망치는 갑작스런 대흉, 대과를 미리 아는 자는 지천의 예지로 덕행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부모를 찾아 효도하려는 자식이 귀향길에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다면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극악한 불효인 것이다. 아예 그냥 덕행 자체를 덮쳐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점을 치는 거고 자기 운명을 알아보려고 명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다. 자. 효도의 덕행을 망친 이 불의의 교통사고는 사고라는 대용을 예지해 피할 수만 있다면 이 덕행은 그르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일 가면 된다는 걸 11시 차를 타고 가는 거야 밤에. 2시간 있다가 우등 타고 밤에 1시에 가면 날짜가 바뀌잖아요. 응? 타수 변경이 돼서 날짜가 바뀌어서 가면 되는데 그 두세 시간 일찍 가려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효도를 못 하게 되는 거야. 재수 없어가지고. 다른 건 다 완벽해. 덕행의 의지나 부모에 대한 효경이나 다 완벽한데 마음은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재수가 없으니까. 자. 제2절 대용 나라에서 중요한 일을 할 때 괴를 보잖아. 괴는 맨날 괴를 보죠. 웬만하면 그냥 살고 덕을 어느 정도 갖췄으면 덕은 여기서 말할 때 도덕적인 의미의 덕도 말하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의미의 덕도 말하고 무예도 말하고 건강도 말하는 거예요. 체육 같은 걸 잘하면 건강해지잖아요. 웬만한 뭐 자그마한 손상이나 뭐 팔에 좀 찰가상 좀 당했다고 뭐 그걸로 방쳐지나? 그것 때문에 맨 일진 보고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중대한 일이 있다. 국회 가서 무슨 연설을 해야 된다.
그게 잘 될지 어떨지는 그날 일진도 보고 그 사건도 봐야 되죠. 그 자식한 부모님 매번 칠 필요 없다 이 말이야 내 말은. 찾아가는 것도 중앙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멀리 떠나는 거니까 반드시 일진을 봐야지.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차들이 좋아져 가지고 일진을 매번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귀찮아요. 귀찮아서 안 보다가 안 보는 날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봤는데 그게 흉하게 나왔어요. 크게 흉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행동을 안 했는데도 나가지 않았는데도 집에 찾아와서까지 그 흉액이 찾아와서까지 해를 미치는 경우도 있어. 그 대신 규모가 줄어들어 갖고 재수없는 거지 그냥 그래. 네? 자. 제2절 대흉, 대가와 복서, 피흉 2.1 덕행, 구복과 복서, 피흉의 결합 이니 덕행을 알고 실천하는 지인과 진인사로 길복을 이루려는 임무는 우연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흉으로 대과를 범하게 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물론 크고 작은 외적 호조건과 크고 작은 행운은 덕행, 구복과 인의 구기를 더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고 길하지도 흉하지도 않은 무탈한 조건이나 작은 외적 장애와 작은 불운도 덕행과 인의의 이완한 실천으로 극복하고 길복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사고에 의한 심신의 불구와 갑작스런 질병, 폐질 등으로 인한 건강상실, 천재, 인재, 전화 등 각종 재앙으로 인한 대형 손재와 이로 말미암은 재기불능 상태, 심지어 재앙으로 인한 요절, 급사, 횡사 등 불의의 죽음, 경제적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 파탄과 유리걸식 수준의 궁핍파, 덕행을 가로막는 살인적 정치 탄압과 박해 등의 시대적, 역사적 악조건 등 불가항력적 대흉액들은 애당초 인의덕행을 망치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어 길복의 길을 원천 봉쇄한다. 여기서는 지금 정신적인 치매에 걸리거나 광기를 얻거나 그런 경우를 지금 빼놨는데 이런 경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사실 미쳐버리는 경우에. 자. 이 큰 흉액들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맞서 싸울 수 없다. 따라서 복서에 의해 얻는 지천에 의해 대흉을 미리 알아 재빨리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대흉을 예견해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만 있다면 덕행 구복을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복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공자의 덕행 구복론에서도 복서는 가령 한 달에 20번에서 10번으로 줄어들지라도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복서 피흉은 안전한 덕행 구봉의 필수 불가결한 안보 방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명과 규모의 섭리를 지실한 공자가 만약 순자처럼 경솔하게 그리고 하늘에 대해 불경스럽게 이덕대점, 부점론을 피력했다면 그것은 하늘을 모독하는 것이고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한 목표와 무관한 대용 대과가 아니라 자기가 선택한 목표와 관련된 장애물인 경우에는 대처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다. 복서를 통해 자기가 선택한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것임을 미리 안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루빨리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복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상당히 시간을 허비한 후에 선택한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점치지 않아도 인간의 지혜와 판단으로 방향과 선택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짧은 인생에 엄청난 시간 낭비를 줄이는 데에는 복서가 도움이 된다. 한 20년 해봤더니 안 됐어. 나이가 그냥 50이 됐어. 다시 다른 거 하기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복서를 미리 안다면 1, 2년 하다 안 되면 뭐 주역점을 쳐보고 아, 내 길이 아니구나 알고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공자도 영 뭐 안 좋아가지고 쳐봤더니 그 실세가 아닌 허세의 괴가 나왔어요. 빗괴가. 나중에 다시 또 쳐봤는데 정반대로 된 괴가 나왔어. 빗괴는 산화와 비인데 산화는 뒤집으면 화산이잖아요. 화산 역괴, 나그네괴가 나왔어. 15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죠. 이제 그게 대단히 고생한 세월인데 제자들이 이제
주유천하라고 미화를 했지. 주유천하는 무슨 그냥 15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여기저기 자기 말, 공자 말 스스로도 비 맞은 개처럼 또는 상갓집 개처럼 취급받고 다녔죠. 자, 공자가 여러 번 토로했듯이 수명, 빈부, 귀천, 관직과 천직과 천하의 도의 유무 등 큰 문제는 다 천명이다. 나라와 천하의 도가 행해지게 하는 것도 항상 임무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장수, 부귀 등도 개인이 마음먹은 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주지하다시피 공자는 부귀의 운명성에 관해 이렇게 천명한다. 작은 동네 부자는 노력으로 될 수가 있는데 재벌이 된다거나 이런 건 하늘이 내린다고 그러죠.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이런 말이 있어. 작은 부자는 노력으로 되고 똑같이 노력했는데 하나는 작은 부자 되고 하나는 큰 부자 됐어. 그건 재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뭐 차이일 뿐이야. 그 뭐 재벌들도 겸손해야 돼. 뭐 그게 그 뭐야 재수 좋은 것도 실력이다 하면 할 말이 없지만은 부귀가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나는 채찍을 든 마부의 일이라도 하겠지만 어차피 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바를 따르겠노라. 이제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그 외의 길로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 빈부와 귀천을 정하는 큰 운명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음을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나 벼슬을 얻지 못하도록 운명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부와 벼슬을 얻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아 역전을 남긴 자아는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달렸고 부귀는 하늘에 달렸다는 말로 스승의 생사, 부귀 운명론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운명론적 관점에서 공자는 진나라 재상, 조간자가 자신의 정치적 은인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가던 길을 그만두고 내가 황하를 건너지 못하는 것도 또한 운명이로다 라고 한탄하고 돌아와 다른 길을 택했다. 맹자는 또 거기 가서 좀 큰 벼슬을 한번 달라고 하려고 갈라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부귀를 추구하는 걸 여기서 중단한 거지. 제자들도 많이 따라 있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아예 싹 포기했어요. 자. 맹자는 또 공자가 벼슬을 얻고 못 얻는 것은 천명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실제로 공자가 발휘하는 거룩한 인덕의 광영도 그의 순탄치 않은 관운을 개선할 수 없었다. 또한 정치적, 시대적, 역사적 관점에서 공자는 도가 행해지는 것도 천명이고 도가 패해지는 것도 천명이다 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대단히 덕을 쌓은 사람이 덕이 패해지는 시대에 태어났어. 그러면 자기 뜻을 펴지 못해요. 공자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사실 교육은 돈 버는 쪽이나 그렇게 고위관직을 하는 쪽으로 안 가고 부는 돈 버는 거고 많이 귀는 이제 고귀해지는 것, 벼슬이 높아지는 건데 두 개를 포기하고 교육 길로 갔죠. 교육 길로 가서 시대를 뛰어넘는 유인이 됐지. 꼭 결론적으로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어. 자기가 자기 걸로 여기지 않아서 그렇지. 왜냐면 공자의 학당은 그 시대로서는 이제 3,000명 정도가 운집했으니까 작은 오늘날 대학 같은 규모로 늘어나서 근데 수업료가 없었는데 이제 그래도 배우는 사람들의 인사치레로 뭐 쌀 한 말씩 뭐 콩 한 말씩 놓고 그냥 광으로 큰 광에 가득 차가지고 그 자기 손자가 학장으로 있었는데 월급으로 많이 줘.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동네 사람 보고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많이 줄 정도로 돈이 많이 모였죠. 수업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그 인사치레로 놓고 간 것들이. 자. 그러므로 공자는 덕의를 깊이 깨달아 덕행구복을 우선으로 실천할지라도 이 덕행구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천명과 귀모를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줄 알았던 것이다. 주역에서 덕의를 살펴 덕행구복을 앞세우고 부차적으로 복서를 활용하면 복서의 빈도는 사무들처럼 주역을 단지 점서용으로 쓸 때에 비해 드물어질 것이다. 여기서 드물어진다는 말은 상술했듯이 거의 점을 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령 한 달에 9번 시서하다가 한 달에 3번 정도 시서한다는 뜻이다.
요약하면 공자는 스스로 밝혔듯이 덕행구복을 앞세우고 복서의 횟수를 줄였을지언정 복서를 중단하지 않았고 그 점괘를 70% 정도 믿었으며 역시 이를 반드시 따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70% 믿으니까 반드시 따랐다.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공자 스스로. 점괘대로 따라서 하는 때가 많았다. 다 그랬다는 건 아니야. 많았다. 자. 그런데 덕행구복이든 복서 피용이든 둘 다 공자가 주역을 활용하는 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둘 다 복서의 용도를 말한 것으로서 주역의 점서 역학적 용도와 의리 역학적 용도를 함의하고 있다. 그런데 점서 역학적 용도가 많아지면 의리 역학적 용도가 줄어들고 거꾸로 의리 역학적 용도가 많아지면 점서 역학적 용도가 줄어드는 식으로 주역의 점서 역학적 용도와 의리 역학적 용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하지만 공자는 이덕대점, 부점론을 제치고 이덕이점론을 대별하며 주역의 두 용도를 굳게 결합시킨 셈이다. 말하자면 요 편에서 공자는 의리 역설과 점서 역설을 통합한 자신의 중도 역설을 가장 확실하게 천명한 것이다. 뒤에 상론하겠지만 주의가 왕필과 정의천의 의리 역설에 맞서 의리 역학과 점서 역설을 종합하려 했던 중도적 관점은 공자의 중도적 역설과 합치되는 것이다. 뭐 지금까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미리 말하면 정약용이 쓴 그 주역사전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거 보고 점치면 하나도 안 맞아요. 순 엉터리 책이라고. 근데 정약전이라고는 정약용 형이 1000년에 한 번 나올 말 동안 천재가 쓴 책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면 완전히 공돌이가 쓴 공돌이 이 인문 사회과학을 알 수 없는 자가 쓴 그런 글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글자풀이만 하고 그런 위치풀이만 해서는 주역은 해명이 안 되거든요. 위치로 푸는 것은 의리역학적으로만 막 풀어놔가지고 또 다른 그 정의천의 또 다른 주역책이나 또 그런 해설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멋대로 그걸 두고 주역을 핑계대고 자기 철학을 한 것이지 전혀 그 주역을 해두고 온 건 아니다. 주역 사전을 한문이 어려워서 옛날에는 그냥 상당히 신비화되고 받들어지던 책인데 지금 완역돼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데 내 말을 주역을 한참 하다 보면 내 말을 알아듣게 돼. 무슨 뜻인지, 왜 정약용이 엉터리인지를. 하나도 옳은 거 없어요. 그것에 따라 점쳐서는 백발백중 하는 게 아니라 100번 치면 100번 틀려. 이게 주역에까지도 정약용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야. 불가항력적인 대응에 대해 공자는 천명의 도움을 기대하는 대천명의 수동적 자세를 뛰어넘어 주역시서로 이 불가항력적 불운의 실상을 미리 아는 지천명의 예지를 활용해 행위를 늦추거나 앞당기고 또는 우회하거나 중지하는 식으로 큰 불운의 악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 덕행을 온전하게 하여 행복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 인해 직면한 난공불락의 역경, 즉 이 선택을 그만두면 겪지 않을 역경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시서로 미리 알았다면 최초의 선택을 그만두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천명에 입각한 순천과 낙천의 길이다. 이것은 특정한 분야에서 덕행구복의 전망이 길하거나 적어도 암담하지 않다는 것을 지천의 예지로 미리 안다면 그대로 덕행에 힘쓰고, 덕행을 그르칠 만큼 그 전망이 암담하다는 것을 안다면 천명의 수능에 처음 선택한 길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다른 분야에서 대안을 찾아 공자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바를 따라 사는 것을 뜻한다. 즉 천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명의 수능에 이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애와고 나아가 이를 즐기며 자기가 처음 또는 그 다음 선택한 분야에서 덕행에 힘써 행복을 구하는 것이다. 공자는 무도한 당대 정치 세계에서 어떤 임무를 다해도 벼슬할 수 없는 무도한 상황을 깨닫고 학문 교육 분야에 더욱 전념하며 불멸의 성업을 이룬 장본인이다. 물론 대안을 찾는 것조차 허용치 않는 전면적, 보편적인 불운의 경우에도
운명을 사랑하는 순천의 의연한 자세와 낙천의 거룩한 자세로 지천명의 예지를 활용하여 불운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덕행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웬만한 상황에서라면 온 세상의 귀감이 되는 인생 대역전의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 요약하면 큰 흉액에 대처하는 공자의 방도는 주역시서의 지천명을 활용한 흉액의 회피인 한편 자기의 목표 선택으로 만나게 되는 난공불락의 역경에 대처하는 방도는 복서를 통해 이 역경을 예견하거나 경험을 통해 이를 깨닫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천과 낙천의 덕행구복이다. 물론 이 경우를 포함한 어떤 형태 이게 순천이라는 거, 천명에 순응하는 거, 그리고 그 천명을 즐기는 거, 이런 게 이제 동양적인 자세인데 천당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현세에서 이렇게 그런 거죠. 이리 못 가면 이리 가면 더 잘 갈 수도 있는데 그걸 왜 굳이 이거 하면서 불행해져 갖고 그 죽은 뒤에 사후에 그 보상을 받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라도 지명도 순천이라고 그래 지어놓은 거예요. 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말과 관련된 거예요. 자. 물론 이 경우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덕행구복이든 복서 피흉의 안전보장을 대전제로 삼는다. 물론 혹자는 적중률 70%밖에 안 되는 주역시설을 과학적 지식과 비교하며 불신하거나 냉소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런 주역시설에 관한 논변체계로서의 역학은 더욱 우습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인들이 기독교 신학을 우습게 알지 않듯이 역학도 우습게 알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역학은 서양 신학에 대한 공자의 지식 철학적 등가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중률이 70%밖에 아니 된다고 해서 주역을 불신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이다. 이 혹자가 지식의 준거로 삼은 자연과학적 지식은 조건 반사적, 습관적 믿음으로서의 인과율에 기초해 있고 이런 한에서 개연적 지식에 불과하고 본질적으로 확률적 지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반론이 믿어지지 않으면 현대화학의 산물인 감기약이 얼마나 치료효과를 가진 것인지 생각해보라. 감기약 먹어도 안 낫고 안 먹어도 낫고 이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 감기약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의사가 확실하지 않는데 그냥 처방해보는 거야. 그냥 20% 정도 나을 확률이 있으니까 안 먹고 고생하는지. 그리고 그냥 앓으면은 한 보름이면 무조건 나. 자. 해는 매일 뜬다 또는 동서남북은 늘 있다는 상식적 과학 지식조차도 극지방에서는 진리가 아니고 사계절은 늘 돌아온다는 과학 지식도 열대지방과 극지방에서는 간단히 곽성을 상실하고 개연적 지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간단히 곽성? 진리성을 상실하고 곽성이란 말. 뭔가 진리 과학성. 과학성? 뭐. 이걸 그 오탈자를 바로잡을 한 친구가 상당히 명밀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오류가 많은 이유가 뇌를 한번 다쳤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흉에 해당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못 보더라고. 정신적 그 명밀함이 없어져 버렸어. 단 한 번 절도했는데 더운 여름날 너무 더워가지고 뚜껑이 열렸다고 하는 그런 사태에 동참한 거지. 아까 만리장성 이후에 동아시아의 안정성 속에서 그 현세의 권세에 대해서 귀신도 복종해야 된다는 그 말과 관련해서 좀 더 덧붙이자면 원래 어떤 원시 사회의 원시의 신이든 세 종류의 이제 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천신, 다른 하나는 지신, 나머지는 이제 조상신 이렇게 세 개 되어 있고 기타는 전부 잡신들이야. 조상신이 하늘로 못 올라가서 생기는 잡신, 그런 귀신들은 잡신이라고 그래. 지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귀신들 이런 구조인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어디로 노예로 대규모로 끌려가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신이 그대로 3개로 정립되어 있어요. 천신, 지신, 귀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아프리카의 많은 종족들도 그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게 하나가 하나를 포함해버리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잃어버렸죠. 지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잃어버린 땅을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다면 그게 땅은 안 보이니까 하늘밖에 안 보이겠죠. 그쪽 방향이. 지신이 천신과 통합이 된 거예요. 원래 지신은 어느 민족에게든 두 가지를 크게 두 가지를 듣는데, 하나는 평화의 신이고 평화, 동시에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으로 그 땅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평화와 전쟁의 신이 없어져 버리고 그 기능이 다 여호와의 기능으로 통합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신이 없다. 여호와라는 하늘신밖에 없는 거예요. 지신은 누가 대변했느냐? 무당들이 대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게르만족 쪽으로 그 땅으로 이제 기독교가 번식해 가졌잖아요. 퍼져갈 때 거기에는 지신을 대변하는 무당들이 많았겠죠. 그 무당들을 핵세, 그러니까 마녀라고 그랬죠. 모조리 죽여요, 잡아서. 마녀 사냥이라는 게 이제 그래서 벌어지는 건데, 핵센약트 독일 말로는 그런 마녀 사냥이 18세기 최후의 1790년까지도 벌어졌다. 마녀 사냥이. 왜 마녀냐? 마녀는 바로 지신을 대변하는 무당들이에요. 그 지역의 무당들. 그러니까 이게 지신이 없는 종교가 들어가지고 지신을 대변하는 자들을 다 죽였죠.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이 우리나라 땅들을 다 대표하죠. 물론 최영 장군을 모시는 무당도 있지만 대부분은 태백산을 산신령을 타고나든지 백두산이 이제 최고고 태백산 그 밑에고 그 지리산 타고난 사람들도 있고, 제일 낮은 게 이제 앞동산 뒷동산 타고난 산신령을 타고난 사람이 제일 낮은데, 무당들 사이에서는 아주 그 하이라키가 위계 질서가 아주 철저해요. 딱 보고 알아, 그냥 어떤 귀신을 탔는지. 뭐 동장 귀신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잡신을 탄 거고, 우리나라 산신들을 탄 무당이 정상적인 무당들이고, 그래서 이제 일본 무당들이 36년간 여기 와서 활개치고 다닐 때는 이 대한 무당들은 엄청나게 탄압받았다. 이 직위를 끊으려고 쇠말뚝을 전국에 박았죠. 완전히 이게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이건 거의 그 유사한 목적은 비슷한 거야. 그 아까 말한 마녀 사냥이라. 근데 이제 그들 마녀가 지배하려고 우리나라 마녀를 탄압한 거니까 마녀 대 마녀 싸움이지 여호와 대 마녀 싸움이 아닌 거지. 천신 대 지신이 아니라 일본 지신을 모시는 그 성직자들과 우리나라 이제 무당 성직자들이 싸워서 우리나라 무당들이 도시에서 다 쫓겨나고 주로 해안지방 또는 도서지방으로 일제 때 거의 다 추방됐다. 미시르로 몰아가지고. 그 대신 일본 놈들 무당들은 막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활개치고, 일본 놈들이 물러나고 난 뒤에야 무당들이 도성으로, 각각 그 지방 도성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알지 못한 사이에 희한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죠.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무당들도 고생해가지고 애국 무당이 탄생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우리의 산천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산신들을 모시고 있는 거라 일본 놈들이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우리나라 산천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애국지사들은 만주로 갔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여기 남아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자. 2.2 주역의 괴, 효사에서 요청되는 덕행론.
공자는 주역에서 축복을 뒤로하고 그 가운데서 덕의를 살핌으로써 주역을 의리철학적 학구와 덕행구복에 활용한다고 말하면서 요편 전체에 걸쳐 주역의 사를 거듭 거론하고 있다. 그는 이미 상술했듯이 주역의 복서적 사용에 안주하지 않고 그 사를 즐기니 이러한 사용은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 주역의 사를 잘 살피면 덕의를 깨달을 수 있는데 공자는 그 덕의의 요지를 대저 주역은 강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알게 하고 유자로 하여금 강함을 알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하면서 강함을 잊지 않게 하고 참괴한 사람은 행위에서 속이는 것을 없애준다고 말한다. 이 덕의의 궁구와 성명이 망실된 곳이 없어 옛말들을 전하고 있는 주역의 궤, 효사에 달려있고 주역의 흥기도 문왕이 주역의 궤사를 지어 탈을 피한 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도 이제 주역의 궤, 효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알다시피 신탁 또는 선탁은 사람이나 사물을 매개로 한 신의 의도 계시나 인간의 물음에 대한 신의 답변을 말해준다. 주역의 궤, 효사는 특이하게도 기륭, 회린, 유무구를 말하는 점사에 덕행과 인의를 불가분 조건으로 달아놓고 있다. 글말, 문자 언어 단계의 신탁으로서의 주역 시서가 다른 모든 점술과 결정적으로 다른 측면은 그것이 신들림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명료한 정신통일의 상태에서 궤상, 도덕철학, 기륭이 배열된 기정의 글말을 놓고 신의 계시에 해당하는 글귀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역 시서는 일반 점, 사주, 점성술 등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신들림 무당과 점쟁이의 인말 신탁도 뛰어넘는 최고 발전 단계의 신탁인 셈이다. 주역 시서에서 시서자가 묻는 글말의 사와 하늘이 계시하는 글말로서의 궤사와 효사가 결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인데 계시된 이 궤, 효사에는 거의 언제나 도덕철학적 덕행 조건이 붙어있다. 상사와 점사로 구성된 주역의 궤, 효사의 점사에는 대개 기륭, 성패, 득실, 려, 위태롭다, 린, 부끄럽다, 옹색하다, 무구, 무탈하다, 상벌, 화복 등을 말해주는 점사와 도덕적 조건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말이다. 첫째, 주역의 궤사와 효사에 흔히 나타나는 이정, 고드니 이롭다와 정길, 고드니 기라리락처럼 도덕적 조건과 기륭의 결과가 통합되어 있는 점사들이 있다. 둘째, 군자의 일이니 길하다. 군자면 길하고 소인이면 흉하다. 바른 노장이면 길하다.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오두막을 부수리라. 바른 대인이면 길하다. 등과 같이 아예 시설을 받는 자의 덕성 수준을 조건으로 기륭을 차별한 점사들이 있다. 가령 대인, 정대인길, 바른 대인이면 길하다 나왔는데 대인이 아니라 소인이야. 도덕적인 의미에서 소인일 수도 있고 너무 어린아이야. 그러면 이거 받아봤자 길하지 않아요. 대인인데 바른 대인이 아니야. 깡패 두목이야. 그러면 길하지 않아. 상당히 까다로운 도덕적 조건이 붙어있어요. 이 주역. 그래서 어떻게 해야 길한지도 덕행 조건이 붙어있다. 자. 셋째, 논어 자로에서 인용된 한괴, 삼효사, 제 덕이 오래가지 않고 흔들리니 혹시나 해서 뭔가를 받으면 수치가 되도다. 나오효사, 덕이 오래가도다. 계속 이러면 부인에게는 길하나 남편에게는 흉하다. 고괴의 구이 효사와 절괴의 괴사, 고집 피우면 아니 된다. 명의괴의 구삼효사, 급히 바로잡으면 아니 된다. 몽괴 상육의 노략질하면 이로운 것이 아니라 노략질을 막는 것이 이롭다 등처럼 직접 덕행의 지침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 몽개의 상륙에 따라 많은 경우 대오랑캐 정책들을 외교 정책을 많이 짰죠. 중국이나 우리 조선이나. 왜냐하면 여기서 노략질하면 이로운 것이 아니라 노략질을 막는 것이 이롭다인데 오랑캐 지역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우리 조선 군대가 그들의 재물이나 여자들을 막 뺏어와 버리면 오랑캐 짓이죠. 노략질하는 거라고. 그건 이롭지 않다.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침범해서 노략질하는 것만 막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막아내고
오랑캐들하고는 화치를 해야 된다. 이것에 따라 대부분 대오랑캐 정책을 했어요. 중국도 그랬고, 이 국제정치적으로 이 효사는 대단히 중요한 효사로 실제로 많이 집행돼 왔다. 자, 넷째, 곤괴의 괴사, 암말의 정절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 리괴의 괴사, 암소를 기르는 것이 길하다. 혁괴의 초구효사, 황소 가죽으로 공고히 묶다처럼 비유적으로 덕행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어떤 경우는 건괴의 잠룡, 현룡, 비룡, 항룡, 곤괴의 황상 등과 같은 상사를 통해 수덕의 수준을 보여주거나 사계, 상효와 기재괴, 사묘의 소인을 쓰지 말라. 대육의 사묘의 소인은 이길 수 없다. 등의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덕이에 미달한 행동과 그런 존재를 배척하는 점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덕행을 앞세우고 복서를 뒤로한다는 공자의 선덕후점론은 점사의 예지적 적중성을 덕행과 결부시킨 주역의 괴, 효사의 이중적 내용과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점서역학이냐 의리역학이냐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을 따름이다. 주역을 두고는 어리석은 상황이 벌어지죠. 뭐 어차피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하고 뭐라고 그래도 헐멀없다 그래야지. 자, 상술했듯이 공자는 개인적 수신, 구복의 차원과 달리 공동체의 정치, 사회와 역사 차원에서 중도적 주역관을 바탕으로 천하대사와 역사 운행을 천명으로 풀이하고 이와 관련된 개인의 정치, 사회적, 역사적 운명도 다 이 천명에 의해 영향받는 것으로 이해했다. 가령 공자는 늘 천하의 무도를 탄핵하였지만 도가 행해지는 것도 도가 폐해지는 것도 다 천명으로 봄으로써 무도조차도 천명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자는 주역시설을 통해 임무와 인지의 범위 밖에 위치한 불가해한 세계운행과 역사 흐름의 불투시성과 우연의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 의문이 있으면 먼저 자기 마음에 묻고 다음은 경사에 묻고 그 다음은 서인에게 묻고 마지막으로 목사에 물어라 라는 기자의 홍범구주의 지침대로 겸허하게 지인과 지천을 통합하는 지성지도를 체득하려고 평생 노력했다. 단순한 계몽적 지인의 인지적 지식만을 가지고는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정책의 시행에서 지천을 향한 지성지도를 결한 채 실패하면 말고 식의 지성주의적 무책임성을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완벽한 정책이라도 미지의 걸림돌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인간의 인지적 의식성과 그 논리적 일관성만을 유일시하는 지인 중심의 지식은 정치 윤리적으로 무책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 전에 초월적 방법으로 하늘의 뜻을 물어 검증하는 지성지도를 갖춘다면 실패와 재앙을 줄일 수 있고 비록 시사의 천의에 따르더라도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윤리적 무책임성은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자의 말대로 만약 복서가 진짜 70%의 적중률을 보인다면 실패 확률이 줄어들면서 윤리적 무책임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제3절 지성지도로서의 시서와 공자 부점설의 허위성 3.1 국가의 공식 복서에 대한 공자의 강조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용에서는 공자의 지성지도를 갖추면 시서 등으로 하늘과 감흥의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신적 예지력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다. 지성의 도는 앞을 알 수 있게 해주니 나라와 가문이 장차 흥하려고 하면 반드시 상서로운 징조가 있고 나라와 가문이 장차 망하려고 하면 반드시 요사스러운 재앙이 있어 시초로 치는 주역점과 거북점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지성은 신과 같다. 공자는 여기서 지성지도를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을 주는 신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거꾸로 시서가 인간적 지성의 도라는 것을 뜻한다. 시설한 인지적 지혜를 다 동원해 고고한 결과 긍정적 결과가 예상하고 나서야 정성스럽게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정성스러운 지성지도의 시서로서만 진천명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여기서 공자는 시서의 예지를 국가 흥망과 회복의 여견을 위한 국가의 공식 지식으로 인정하고 있다.
공자부점설이 제기한 핵심적 논란이 이미 해소된 상황이지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요편 출토 이전에도 일찍이 공자와 그 제자들의 많은 어록과 글들이 복서에 대한 공자 자신의 지지와 요구를 닮은 복서론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공자는 가령 예기, 표기에서 복서의 공식적 의미와 복서법 및 복서 활용법을 상론하고 있다. 옛 3대의 현명한 왕들은 다 천지신명을 섬겼는데 이에 누구도 복서를 쓰지 않는 자가 없었다. 상제를 섬길 때 감히 자기의 사적 무례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월을 범하지 않았고 복서를 위반하지 않았다. 복과 서는 서로 연달아 하지 않았다. 대사에는 일시가 있으나 소사에는 일시가 없으므로 설을 갖추었다. 복은 거북이로 점치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복과 서를 합쳐서 점이라고 그러고 점이 두 개로 나눠져. 귀복 그냥 거북점 치는 것하고 그다음에 서 주역으로 점치는 거. 거북점은 수백 년에 걸친 세월을 보는 거고 이 나라가 얼마나 갈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서는 100년 안팎의 일들을 본다. 100년 안쪽의 일 또는 며칠 뒤의 일들 이런 거 오늘 일 이런 걸 보는 거야. 주역은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생년월일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 오늘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뭐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번 보고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물을 수도 있어. 주역은 그 사람 얼굴만 알아도. 부시가 연설하는데 아치가 무너졌어요. 내가 보고 있는데 뉴스를 무너져가지고 앞에 기자들이 많이 앉아 있었는데 죽지는 않고 조금 다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상해서 점을 쳤더니 아주 지금은 괴는 잊어버렸는데 아주 흉하게 나왔어요. 그러더니 전쟁을 하니까 거기 무너져서 그 쌍둥이 빌딩이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흉한 일이 벌어진 거지. 자. 바깥일에는 강의를 쓰고 집안일에는 유의를 써서 거북점과 주역점을 위반하지 않았다. 생전, 희생, 예악, 재성, 재물 이런 것들을 바쳐 귀신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었고 백성에게 원망을 산 적이 없었다. 강의는 이제 아주 구들강자인데 갑병 술강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을병정 이렇게 했을 때 갑질한다, 을질한다. 요새는 을질한다는 말 없지. 을로 닦을 때 갑은 강 쪽이고 을은 이제 여기 유라고 그랬으니까 유한 쪽이라 그 계약 맺을 때 갑은 을은 이렇게 이제 쓰는 그게 나온 거죠. 자. 대인의 기구는 위험있고 공경스러우니 천자는 설을 쓰는 일이 없으나 제후는 설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천자도 순회길에서는 서한다. 제후는 자기 나라 일이 아니면 서하지 않는다. 집, 침실과 관련된 일은 거북점을 치고 태묘에 거쳐야 할 일을 점치지 않는다. 군자가 신중하면 제기를 쓴다. 이 때문에 일월을 패하지 않고 거북점과 주역점을 위반하지 않아 그 군정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모독하지 않고 상제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공례에서는 복과 서의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바깥일에는 강의를 쓰고 집안일에는 유의를 쓴다. 무릇 날을 복서한다면 열을 밝히며 먼 아무날이라고 하고 열을 아니면 가까운 아무날이라고 한다. 상사는 먼 날을 먼저 보고 길사는 가까운 일을 먼저 본다. 나를 잡기 위해 너의 위대한 거북이 상도가 있음을 빌리노니 또는 너의 위대한 서가 상도가 있음을 빌리노니 라고 한다. 이 서는 이제 시초를 가리키는 풀 이름이거든요. 그걸 대나무처럼 고든 건데 그걸 끊어서 50개로 이걸 점을 쳐요. 그래서 이 시초한테 너의 상도를 믿는다. 너의 상도를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져서 시초가 거북점도 너무 많이 쳐서 해안에 거북이가 다 없어질 정도로 쳤대요. 그래서 시초로 바꾸는 경우도 많았는데 시초도 싹 없어져서
대나무를 그렇게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건 서죽이라고 그러지. 대나무 죽자를 써서 서죽으로 점을 친다 오늘날은. 복, 서는 아무리 많이 쳐도 3번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복과 서는 서로 연달아 하지 않는다. 거북으로는 복을 하고 시초대로는 서를 한다. 복, 서는 선대의 거룩한 왕들이 백성으로 하여금 일시를 믿게 하고 귀신을 공경케 하고 법령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었고 백성으로 하여금 의심스러운 것을 결단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정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워 이를 서하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나를 잡아 이를 시행하면 반드시 잘하게 되는 것이다. 복, 서에 대한 얘기의 이처럼 상세한 설명들도 백서주역, 요편과 마찬가지로 공자 부점서를 정면 부정하는 것들이다.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어록과 글로 짜여진 얘기의 구성을 감안할 때 요편이 출토되기 이전에 의리역학적, 이덕대전, 공자 부점설이 위세를 떨친 것을 보면 중세기 내내 천명을 깔보는 선비들의 인지주의적 오만과 사변적 공리공담이 하늘을 찔렀던 것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이게 않는다. 이제 성리학자들이 주로 이랬어요. 성리학자들 치고 주역을 잘하는 자 없었고 주역을 잘하지 못하니까 점도 칠 줄 몰랐어요. 근데 거기서 좀 다른 우리나라의 성리학자들 중에는 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 있죠. 그게 이율곡인데 이율곡은 초기의 학문 과정은 불도를 닦으러 오랫동안 20대 말까지 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절에서 살다가 나와서 이제 유학을 했는데 주역을 잘했어요. 주역이 이제 과거 시험에 나올 때는 늘 득점 과목이었지 사람의. 아마 9번 장원급제를 했는데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9번 한 게 아니고 모든 시험에서 다 장원을 해서 9번 장원을 했다고 그래요. 일단 향교 들어갈 때 시험 보잖아요. 거기도 장원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고 1년 끝나면 또 연말고사 보는데 거기서도 장원하고 쭉 세면 한 9번 돼요. 대과 합격할 때까지. 그 대과에서 이제 마지막 전시까지 임금님 앞에서 보는 거 33명 뽑아놓고 1등에서부터 33등까지 그 등수 매기는 시험이 전시야. 펼칠 전자 1에서 33등까지 펼치는 거. 거기서 1등에서 10등까지를 갑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격하면 갑과 합격생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높이 쳐져가지고 중책들을 나중에 홍문관에 주로 가고 홍문관에 가야만 판사가 될 수가 있어요. 홍문관 안 가고 밖으로 돌고 뭐 지방 수령하면 이미 끝난 거야. 그 사람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홍문관은 옥당이라고도 하고 그 옥당에 서자들은 임명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들도 거기로 가도록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허통조치라고 그러죠. 서자도 홍문관의 벼슬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고위관직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싸움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거기 가려면 일단 갑과 합격생이어야 돼. 두 번째는 을과 합격생 10명, 나머지 이제 13명은 병과 합격생. 서재필이 자기가 장원급제에 있다고 그랬는데 과거 합격생 방목을 보니까 병과 합격생. 수박한 거짓말쟁이야. 뭐 그런 게 기록으로 안 남아 있는 줄 알고 지금은 출판돼 있지 아예. 병가수? 병과 장원? 33명 중에 21등이 대단한 거야? 근데 그 이율곡은 역수책, 천수책, 그러니까 성균관의 입학시험에서 이제 장원을 할 때 그 본 걸 보면 대단히 주역을 잘 알았다. 역수책도 그 시험 문제가 이 주역 시험 문제였어. 엄청 잘 썼어요. 지금도 남아있죠. 지금 번역되어 있는데 완전히. 율곡 전집이 번역됐으니까 같이 끼어 있어요. 7권인가 들어있을 거야. 율곡 전집 7권. 학교에 있어요.
근데 거기 같이 있는 게 이제 천수책인데 그건 이제 그 대과에서 이제 그 점서역학을 따르던 자들과 일행 등등과 이제 그 주역의 다른 중요한 의미를 소자하고 비교해서 말해라라고는 그런 제목인데 아주 잘 썼어요. 그 오늘 학생들 저 논술 시험 볼 때 그 모범답안으로 보면 아주 좋아. 왜냐면 각주를 안 달고 쓰는 거니까. 각주 달면 학술 논문이 되는데 시험 볼 때는 각주를 못 달잖아요. 뭐 페이지를 달아야 되는데. 늘 그것을 잘 맞아서 장원급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퇴계는 3번이나 떨어졌거든, 과거를. 근데 40점 미만이었어. 늘 이 주역에서. 과락으로. 퇴계가 해놓은 그 주역 해설하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많이 써놨어요. 10만 양명서를 이율곡이 주장할 때도 1번이 쳐들어오는지 안 쳐들어오는지를 주역으로 서점을 해서 쳐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10만 양명서를 주장했다는 말이 있죠. 퇴계하고 율곡은 완전히 정반대되는 인물이었고 학술의 성격도 그랬다. 더 성리학의 대표적인 사람은 퇴계였죠. 그러니까 주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나만큼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 분명히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이 해설한 주역책이 있어요. 순 엉터리예요. 정약용보다 더 엉터리예요. 돈에서 빼야 된다니까 이 퇴계 얼굴을. 자, 의리역학적 이덕대점, 공자 부점설이 부분적으로나마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공자가 시종일관 주술적 미신을 추방하고 역서와 주역시설을 멀리하며 인지적 지식 개념을 중시한 청년 논어의 몇몇 어록들일 것이다. 그러나 상론했듯이 이런 어록들은 노장 시기의 어록들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지인의 인지와 지천의 신지를 구분하여 시차를 두고 논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통합적 지식 개념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지와 신지의 통합, 덕행고복과 복서 피용의 결합, 의리 역할과 점서 역할의 통합 등과 마찬가지로 상호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유교를 국가의 정통 사상으로 받들며 중대한 국사를 시서로 결정해온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조 국가에서 수천 년 지속되어 온 공식적 시서 관행의 무게는 천명과 성인의 말씀을 깔보는 공자 부점설의 인지주의적 오만을 해소하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우리 이제 정사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주역으로 점친 기록들이 쭉 나와 있어. 대단히 중요한 기록으로 또 고려사에도 쭉 나와 있다. 심지어 삼국유사에도 있죠. 삼국유사에 유명한 그 주역 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고 국가의 대사를 점친 것이라서 그 점괘를 전부 자세히 적어놨어요. 예? 뭘 얻었다고? 왕조실록도 읽기에 따라 완전히 그건 다 빼놓고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사건들만 추적하다 보면 이건 사건은 아니잖아. 윤관의 구성을 개척하는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데 내가 뒤에 다 해놨는데 해석을 잘못 한 측면도 있고 주역의 실력이 고려 때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잘못 해석을 했더라고. 근데 주역의 원래 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윤관이 겪었던 일이 그대로 반복돼요. 감괘를 얻었거든요. 중수 감괘를 얻었는데 아주 유사하게 진행됐어요. 그 효사와 유사하게. 자. 그렇지 않다면 전통적 유교 국가들이 다 공자의 주역관에서 일탈해 주술에 사로잡힌, 따라서 정통유역의 관점에서 정당성이 의심되는 비정통 국가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역은 복기를 기준으로 따지면 5,000년이 넘고 음말의 문왕을 기준으로 따지면 3,000년이 넘는 서양인들도 인정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신탁서이자 국가 점서책이다. 다시 확언하는 바, 공자는 노년 시기에 주역을 확고하여 지천명의 새로운 경지를 타게 했고 인지적 지인과 초월적 신지적 지천을 통합했다.
주나라는 하나라 문어와 유사하게 귀신을 경원하고 사람을 가까이하고 얘를 앞의 이대보다 더 중시하여 발전시켰으면서도 천명을 존중하고 주역의 복서를 중시하고 은나라 못지않게 재르를 중시하며 제사를 받들였다. 공자는 주나라 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확립하고 또 이대에 비춰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한 종주 노선을 완성했던 것이다. 주나라를 따르는 노선, 종주 노선. 또한 공자의 주역과는 이리 역학적 이덕대점, 공자 부점설과도 거리가 멀고 의리를 무시하고 복서에만 치우친 점서 역학적 공자 서점설과도 같지 않다. 그는 복서 피용의 안전보장책과 결합된 덕행구복 및 주역의 점서론적, 의리론적 연구와 이중적 활용으로 짜여진 선덕후점, 이덕희점의 중도적 관점을 취했다. 3.2. 공자의 신운역괴.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공자의 중도적 주역관이 충분히 규명된 만큼 13경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문헌들이 전하는 공자의 신흥에 관한 주역시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자가어를 보면 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시서에 22번 괴인 산화, 비괴, 마음속에 불타는 사상을 가졌으나 산에 가로막혀 실현할 수 없는 괴를 뽑고 크게 실망했다고 전한다. 산이 위에 있고 불이 아래에 있거나 산이 앞에 있고 불이 뒤에 있어갖고 넘어갈 수가 없어. 그걸.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생각과 사상을 마음속에 가졌으나 펴지 못하는 그런 괴를 얻었어요. 자. 공자는 일찍이 스스로 시서에 비괴를 얻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그는 안색이 변하며 곤혹스런 상을 지었다. 라고 공자 가어에 기록돼 있어요. 자. 또 말년의 공자는 평생 운수를 시서에 56번 려괴, 나그네로 떠도는 괴를 뽑았다고 전한다. 상병화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건착도에 의하면 공자가 자기 인생을 몰라 주역을 본으로 우연히 그 운명을 시서해 려괴를 얻고는 제자 상구에게 해석을 청했다. 상구가 말하기를 공자님은 성스런 지혜를 지녔으나 지위가 없습니다. 라고 풀이했다. 이 상구가 자기 제자인데 나이가 많은 제자예요. 주역을 잘했던 제자고. 근데 사마천도 자기도 주역을 잘하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다고 그러고. 네, 아버지가 배운 스승이 상구라고 써놨어요. 얼마나 상구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기 주역의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는지 그렇게 자세히 써놨어요. 꼭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그런 식으로. 자. 이에 공자가 눈물을 지으며 말하기를 봉황새도 날아오르지 않고 황하에서 하도도 날아오르지가 아니라 날아오지 않고 황하에서 하도도 나오지 않는구나 하고 시빅을 짓기 시작했다. 공자의 이 탄식은 논어 자한편에도 거의 그대로 실려 있다. 아주 길한 시대에는 봉황새가 난다고 그러고 그래서 대통령 문장은 봉황새로 주로 하죠. 황하에서 하도가 나왔다. 하도는 숫자인데 이리 넣어도 9가 나오고 저리 넣어도 9가 나온 그 숫자 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대단히 신비스럽게 숫자를 생각했는데 여기로부터 주역이 이제 비롯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공자는 51세에 노나라 조정의 출사에 승진을 거듭했으나 노나라의 실세인 사만시와 개손, 숙손, 맹손씨 이 사만이 실세야. 왕은 허세고 왕에 의해서 발탁됐어요. 허세에 의해서 발탁된 허세 총리지. 갈등 끝에 54세에 대사고직을 사임해야 했다.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대사고직은 오늘날 대법관인데 대법원장 일시적으로 약 1년 가까이 그 재상을 겸해서 맡았어요. 재상 자리가 비어가지고 겸직을 하고 있었죠. 재상까지는 그래도 해본 거예요. 근데 재상이 힘이 없어. 사만한테 물어봐서 해야 되는 그런 처지였어요. 자.
55세 되던 해에 망명을 떠나 여러 나라를 떠돌았으나 출사하지 못했고 기원전 484년 노나라로 귀국할 때까지 무려 14년간 나그네 신세를 면치 못했다. 공자의 원숙한 학문과 역학 연구 그리고 삼천 제자의 교육은 대부분 55세에서 68세에 거친 이 망명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 후세 유학자들이 주유천하로 미화한 길고 험한 망명생활의 제야 계몽 활동 끝에 당시 개강자의 초빙으로 귀국한 후에도 공자는 개씨의 정책에 반대해 노나라 조정에 출사한 생각을 벌였다. 그는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다가 4년여 뒤인 73세의 나이 기원전 479년에 타계했다. 공자는 출사했을 때는 비궤대로 단지 제후, 전공을 꾸며줄 뿐인 허세였고 이마저 사직한 후에는 려궤대로 나그네 제야정치가로 떠돌았던 것이다. 상징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전달해 왔지만 노나라를 떠나라는 게 이 개손씨의 개손 집안의 명령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신세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할 수 없이 추방 나간 거죠. 추방 나고 갈 데가 없는 거지. 고국을 떠나는데 떠돌 수밖에 없었어요. 자. 다행히 말년에 고국의 실세, 개강자의 초빙으로 귀국해 고향에서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다가 수많은 애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공자의 위대하고 거룩한 업적은 그가 평생 간절히 원하던 정치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학문,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암주와 간신의 권모술수와 음의 비방이 판치는 무도한 춘추시대에 하늘은 당대의 일시적 정치가가 아니라 바로 2000여 년 동안 동양의 후세를 동아리 준비하는 없는데 넣어서 읽어. 동양의 후세를 준비하는 거룩한 학문과 교육이 공자 같은 성인에게 안성맞춤이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공자는 신지적 복서피움과 거룩한 인지적 덕행구복으로 이룬 삶의 고귀한 행복을 말해주는 산 증인인 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려고 원하는 길이 아닌 길을 갔던 사람인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문과 교육에서 인류의 스승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들을 본인 자신이 몸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맘먹은 일이 꼭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엉뚱한 데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시서법과 점단법이 있는데 실제로 주역회를 뽑는 방법이에요. 이건 보여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거 있다 생각하고 한번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608페이지를 보면 시서 적중도 검증이라고 해가지고 609페이지 보세요. 2.1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년 운세에 대한 시서와 점단. 이걸 내가 교회를 뽑아서 내가 다른 사람이 뽑은 걸 내가 해설을 해서 죽기 7개월 전에 이 책이 나왔으니까 틀리면은 책 안 팔리는 거지 하나도. 근데 맞췄어요. 그대로. 그래서 죽는 것까지 맞췄기 때문에 신문에 4대 일간지에 다 났어요. 한 개를 빼고 다 났는데 거기에 610페이지 보면 내가 그 풀이한 내용이 작은 글씨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11페이지를 보면 2016년 총선 운세가 각 당이 이제 총선을 치르는데 그 시서 적중도인데 이것은 중앙일보에 실려 있기 때문에 먼저 나간 거예요. 총선 전에. 틀리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지 뭐. 상당히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야. 내가 내 책이라 해서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라고. 이미 공표돼 버린 거기 때문에 월간 중앙에. 이제 상당히 맞추니까 다시 또 요청을 해서 내용이 쭉 나오죠. 어떤 기사인지 내가 쭉 상당히 길어. 그 다음에 622페이지 보면 정의년 대통령 조기 선거에 대한 시서. 여기서 이제 그래서도 맞추고 틀리기도 오고 한 50% 맞추고 50% 틀리고 앞에 거 총선은 70% 맞히고 30% 틀리고 70% 정도 맞힌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건 사용한 점선을 사용한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자세히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종강을 할 겁니다. 이걸로 마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